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세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이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의아하실 텐데 저는 현재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고 여기서 절 도와주시는 분의 도움으로 사연을 보내게 된 겁니다. 처음 사연을 접하게 된 것도 요양보호사가 핸드폰으로 제게 사연을 들려주게 되었는데 저같이 공허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겐 아주 안성맞춤의 제격이더라고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하루가 다 가도록 재밌게 듣고 있는 중인데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저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허심탄회하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68년 동안 살면서 워낙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왔기에 이런 곳에 글을 쓸 자격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늘 삶이 힘들고 괴로웠기에 평탄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데 제가 젊었을 땐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저의 옆집에 살던 애기 엄마였어요. 저는 항상 밤이고 낮이고 돈을 벌러 다녀야 했기에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다녔는데 저희 옆집 애기 엄마는 저랑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애기랑 같이 낮잠을 잤고 밤에는 퇴근하는 남편의 밥을 차려주곤 했는데 그런 소소한 일들이 남들이 봤을 땐 큰 행복은 아닐지언정 저한테는 제일 큰 행복같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나 저나 7남매,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일찌감치 결혼을 하여 평생 서로 지지고 볶고 살았어요. 부모님들도 이제 막내들만 결혼시키면 자식 농사는 끝난다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라고 극성이셨거든요. 그러니 손자리도 알아서 물어가지고 오셨고 결혼 날짜까지 저와 남편의 의지 없이 부모님들이 정해주시는 대로 따랐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딱 3번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요즘이야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데 저희는 조선시대 사람처럼 만나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싸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바로 위에 누나 남편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신우 남편이 본인 아버지 공장을 이어받아 운영을 하여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까지 같이 공장에 취직해 일을 했는데 저는 공장 사람들 밥 해주는 일을 했었죠. 이런 형편에서 저는 어떻게든 신우네 부부에게 잘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근데 남편은 천하태평으로 우리 매형이 공장장인데 잘리긴 뭐가 잘려. 당신은 평생 우리 누나 부부한테 고마워하기나 해. 당신한테까지 월급 주잖아. 어서 당신 같은 여자한테 월급을 주기나 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에 기가 막혀. 내가 무슨 월급을 공짜로 받아요? 다 내 몫으로 일하고 당당하게 돈 받는 거죠. 라고 말대꾸를 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이 났어요. 가진 것도 없는 너를 데리고 와줬으면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려야지. 이런 걸로 말대꾸를 하고 있다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죠. 이때부터 남편의 손버릇이 시작이 되어 무슨 말만 하면 손을 휘둘러댔어요.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사람을 반등신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날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시커멓게 만들어 놓기도 했죠. 이때는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혼을 안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제 나이 때, 제 시대 때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공감이 갈 텐데 그 시대에 이혼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고 이혼을 한다고 한들 돈 한 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 여자 혼자서 돈을 버는 것도 힘든 시대였죠. 그러니 무조건 참으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집에 하녀로 살았는데 특히 남편 바로 위에 공장장 아내인 신우한테 많이 시달리며 살았죠. 신우는 공장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매일같이 출근을 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저한테 시킬 게 없으니 하다 본인 구두와 아주버님 구두를 매일같이 닦아놓으라며 식당까지 와서 죽을 치고 앉아있는데 속으로 별걸 다 시키고 있구나 싶어 신우가 한심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근데 더 한심스러웠던 건 이런 불만이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신우의 구두를 닦고 있는 제가 제일 한심스러웠어요. 어느 날은 신우가 공장 직원들까지 있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와선
구두에 제대로 광이 안 났다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무릎까지 꿇려 그 위에 지 발을 올려놓고 구두를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와 신우를 쳐다봤고 남편이란 놈은 제게 삿대질을 하며 이 여편네야 하는 일도 없으면서 우리 누나 구두 제대로 못 닦아나? 라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더라고요. 이건 뭐 가족이 남보다 더한 놈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가족도 아니었죠. 이렇게 남편과 사이가 결혼 초반부터 좋지 않으니 애도 잘 안 들어서더라고요. 애들도 지 부모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 그걸 알고는 저희 부부에게 오지 않는 건가 싶었어요. 삼신할매마저 저희 부부에게 오는 애들은 불쌍해서 저희에게 애를 보내주지 않는 것 같았죠. 사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긴 했거든요. 남편의 애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애가 생기면 남편의 이런 지랄맞은 성격도 좀 온화해질까 싶었어요. 씁쓸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단으로, 나의 방패막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남편도 아이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었고 시댁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부에게 애가 없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남편이 막내이기도 했고 위로 아주버님들이 3명이나 더 있어 다들 애들을 2명 이상은 낳았기에 저희 부부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부부도 결혼 6년 만에 드디어 애가 들어섰는데 제가 태몽으로 까치 꿈을 꿨어요. 까치집에서 떨어진 까치 한 마리를 구했는데 글쎄 그 까치가 또 다른 까치를 품고 있더라고요. 꿈에 깨어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는데 쌍둥이 아들을 가진 태몽이더라고요. 요즘이야 시험관으로 쌍둥이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처럼 자연으로 쌍둥이를 가진 건 특별하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했죠. 특별하다는 말에 저 또한 이 아이들로 인해 뭔가 잘 풀릴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태까지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면 출산 후엔 왠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또한 제가 임신했을 땐 성질을 죽이고 저한테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혼하고 처음 받아보는 대우에 이대로 계속 임산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10달 동안 애지중지하여 쌍둥이들을 잘 품었고 2배로 힘든 과정을 거쳐 출산을 하였어요.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첫째는 우렁찬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는데 2번째로 나온 둘째는 우는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 건강이 많이 약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 배에서 똑같이 태어난 아이인데도 한 놈은 씩씩하고 한 놈은 힘이 없는 게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늘 저희 쌍둥이들을 보면 첫째가 뱃속에서 좋은 걸 다 먹었었나 봐. 왜 이렇게 둘째는 힘이 없어?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늘 둘째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쓰곤 했는데 밥을 먹여도 잘 먹는 첫째보단 둘째에게 더 좋은 걸 먹였고 혼자서도 잘 노는 첫째보단 맨날 누워있는 둘째에게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곤 했어요. 하지만 제 이런 정성에도 얼마 못 가 저희 둘째 애가 심장마비로 4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남들은 미운 4살이라고 애들이 때를 써서 밉다고 하는데 저는 둘째 아이의 4살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보내주었죠. 애초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게 다 제 잘못 같았고 임신했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나 자책도 많이 했어요. 게다가 남편이란 작자는 옆에서 저를 더 괴롭게 제 탓으로 몰아가는데 저도 참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냐며 네가 슬프면 얼마나 슬프다고 나보다 더 하겠냐며 난리를 치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한바탕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땐 정말 이혼 생각하고 애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 놈이 친정까지 찾아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이제부턴 그럴 일 없을 거라며 저를 어르고 달래는데 저는 그 말에 또 속아 다시 남편과 살았던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대신 집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약속을 하나 받아냈는데 더 이상 신혼의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음식점에 취직을 하였는데 순대국밥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10년 동안 공장에서 음식했던 짬밥이 있어서 그런지 사장님도 저를 믿고 취직시켜 주셨죠. 그리고 월급도 공장에서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사장님 말로는 원래 주방일하는 이모님들 월급이 이 정도는 된다고 하였고 주방장은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공장에서 받은 돈은 정말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로만 준 월급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주방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건데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못될 수 있는지 혀를 내둘렀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알고부턴 제가 번 돈은 일체 남편 놈에게 갖다 주지 않고 한두 푼씩 모아 저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을 가르칠 때나 교육비로 쓰곤 했죠. 아무래도 애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벌어가지고 오는 걸로 충당이 안 될 때가 많았기에 이 부분만 제가 보태주었고 나머지는 절대로 돈을 내놓지 않았죠. 그래도 제 돈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고 몇 년 후엔 국밥집 사장님 덕분에 제가 그 가게를 인수받아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가게를 인수해 장사를 하니 그때부턴 신우 남편 공장을 그만두고 제 가게에서 일을 돕곤 했는데 이때부턴 완전히 사기가 꺾여 제 앞에선 큰 소리도 못 치게 되었고 되려 제가 좀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제 덕에 부족한 거 없이 과외까지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서울에 있는 세 손가락에 안에 드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 덕에 제가 더 빛을 보는구나 싶었고 이제야 인생이 조금 풀리는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최장한 말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살아생전엔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한 달이었는데 막상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어요. 만약에 남편이 먼저 가게 된다면 아주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20년 넘게 같이 살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론 허무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제가 아들에게 더 많이 의지를 했는데 아들은 같은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와의 연애 사업에 바빠 절 신경 쓸 겨를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였던 건 아들이 이상한 종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말로는 대학에서 하는 동아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고 역시나 졸업을 하고도 취직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그 종교 활동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거길 가지 못하게 막고 따라가서 데리고 나왔는데도 아들은 쉽사리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무언가 빠진다는 게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 줄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왜 우리 집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지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멀쩡하고 똑똑하던 놈도 이렇게 어디 나사 하나 풀린 놈 마냥 다니는데 애가 탈 노릇이었죠.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아들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언젠간 제가 한번 아들을 잡으러 그 종교시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글쎄 단상 위에서 아들 여자친구가 막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앞에서 아들놈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애가 아들을 꼬드겨 종교활동에 가담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들의 이 여자친구가 제 며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들이 제 허락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저한테는 결혼을 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100% 안 된다고 반대할 게 뻔하니 그냥 지들 맘대로 이런 결정을 해버렸다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했어요. 며느리라며 집에 데리고 와선 인사를 시키는데 저는 아들에게 등짝을 있는 대로 때리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니들 맘대로 혼인신고하고 멋대로 살림 차린다고 하니 나도 없는 셈 치고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제가 먼저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이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니들이 나한테 진정으로 부부 인정받고 싶으면 당장 그 종교 그만 다녀. 그래야 내가 너희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니 며느리가 그건 안 돼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니들 지금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도 못하고 1년 365일 거기 가서 사람 노릇도 못하고 지내는데 그러고도 그런 말이 나와? 라고 하니 며느리가 대번 무릎을 탁탁 털며 일어나 자기야 일어나 나가자. 역시 영채님 말이 맞네. 분명히 자기 엄마가 영채님으로부터 우리 떼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 맞잖아. 라며
아들을 잡아 끄는데 저도 아들의 반대쪽 팔을 잡아 끌며 세상 누구 부모라도 자식이 이상한 종교에 빠지면 당연히 그 소리 하지. 어디서 이딴 짓을 하고 있어? 라며 소리를 치니 제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붙잡고 끌고 나갔는데 영영 절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2년도 안 돼 다시 절 찾아와선 그때와 똑같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지네들이 깨달았다며 2번 다시 그 종교에 얼씬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제 식당에서 뭐든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둘 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취직을 못해 돈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어디 여인숙에서 간신히 아둥바둥 살고 있다는데 그 말을 듣곤 왜 니들처럼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취직도 안 되고 이러고 사냐고 하니 아들은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나이도 많아 원서를 내는 족족 취직이 안 된다고 하였고 며느리는 글쎄 실은 그 대학에 나오질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고졸 출신의 대학은 문턱도 안 가봤다는데 여태껏 제가 속고 있었던 거죠. 대체 아들은 이런 여자가 뭐가 좋아 그렇게 홀딱 빠졌는지 머릿속이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누굴 탓하겠나요? 제 아들을 탓해야죠. 결국 저는 그 2사람을 위해 일부러 월급줄이를 만들어 그 둘을 고용하기로 했고 일을 좀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고 내가 그런 자식의 부모니까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이런 거 같은 게 하나를 줘도 열을 못 줘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드니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모라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지네들이 스스로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니 한번 믿어보자 싶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살았어요. 특히나 며느리는 제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일을 했는데 성격도 상냥해 가게를 찾는 손님들한테도 잘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한 5년 동안 제 가게에서 군말 없이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어머님, 이번 65살 생신은 해외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 환갑도 저희가 제대로 못 해드렸잖아요. 가게는 제가 혼자 보고 있을 테니까 아범이랑 같이 편하게 여행 좀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데 며느리 덕에 난생 처음으로 태국에 가게 되었어요. 아들이랑 이렇게 단 둘이 여행을 해본 것도 처음이었는데 이런 여행을 65년 만에 처음 해본 게 후회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같이 투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며느리에게 고마워 며느리에게 줄 기념품도 왕창 샀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아들은 그만 좀 하시라고 옆에서 말리는데 왠지 모르게 아들 기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여행까지 와서 왜 저렇게 기분이 다운돼 있나 싶었는데 그 이유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알게 되었네요. 여행에 갔다 오니 제 가게가 싹 다 헐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가게를 보곤 방방 뛰며 니들이 이렇게 앉으시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바닥에 주저앉아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착하고 어질던 며느리가 내가 5년 동안 잠잠히 여기서 일했잖아요. 여기서 일하느라 하고 싶던 종교활동까지 접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가게 우리 주려고 했잖아요. 원래 주려고 한 거 좀 빨리 줬다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오바를 떠세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어머님한테 50만 원씩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 뱀 같은 며느리가 희짓거리를 하려고 몇 년 동안 일부러 제 앞에서 성실한 척 착한 척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었고 내 불찰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 가게랑 제 이름 앞으로까지 빚을 지게 해.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고 쪽방촌으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달에 제게 50만 원씩 준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긴 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돈이 끊겼고 아들도 며느리한테 포섭이 되어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피땀 흘려 키워놨더니 지 마누라 말이 법인 마냥 행동을 하는데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어르고 달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혼을 하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 아들놈도 제게 낳아놓기만 하면 다예요?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하라 말아라 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혼하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20억 정도는 딱 주고 이혼하라고 해야지. 내가 그 말을 듣지. 그거 해줄 능력도 없는 주제
그냥 조용히 사셔요. 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냐며 아들을 자꾸 늘어지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내 쌍둥이 동생한테만 사랑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와이프한테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와이프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을지언정 나는 엄마보다 와이프예요. 라고 하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30여 년도 더 된 일을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놓고 있다니 자식이 뭔지. 그러던 재작년 제게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행운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이후로는 매일 토요일마다 신락 같은 희망으로 로또를 사왔는데 그 로또에 당첨이 된 겁니다. 비록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금이 꽤 있는 2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게다가 제가 당첨됐을 땐 수령받는 사람들이 적어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돈이면 아끼고 아껴 죽을 때까지는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던 제가 그나마 말년엔 이런 복이 굴러 들어왔구나 싶어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물론 이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었어요. 행여나 아들놈과 며느리 귀에 이 얘기가 들어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돈을 뺏어갈 것 같았거든요. 5년 동안이나 절 속이고 나 죽었소 하며 살았던 애들인데 뭔들 못하겠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당첨금을 지급받으러 은행에 가려고 나서려는 순간 문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밀치고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나를 찾아왔지 싶어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저는 걔들을 보자마자 여기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당황을 하며 멀찌감치 피해 있는데 대번 며느리가 어머님 로또 당첨된 거 다 알아요. 아니 그걸 말도 안 하고 혼자 수령하시려고 했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무슨 소리냐고 니들 뭐 잘못 먹었냐고 다짜고짜 왜 이러냐고 하니 며느리가 선반 옆에 무슨 카메라 같은 걸 제게 던지며 어머님 제가 어머님 자주 못 찾아뵈서 이렇게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 왜 거짓말하세요? 그 당첨금 알아보니 7천 정도 되던데 그거 저희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어머님같이 연세 많은 노인분이 그 큰 돈을 수령해서 집에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어머님 목숨값보다 그 돈이 더 중요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강도한테 뺏겼으면 뺏겼지 니들한테는 절대 안 준다고 하며 며느리를 바닥으로 밀치고 밖을 나오려고 했어요. 집에 있다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여길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도 제 편이 없다는 사실에 두렵기까지 했던 게 아들놈마저 지 마누라를 먼저 챙기며 제게 빨리 당첨 복권을 내놓으라고 제 팔을 있는 대로 잡고 놓질 않았는데 나이 많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나요. 영락없이 아들놈에게 당첨 복권을 뺏기게 되었고 아들놈은 거친 숨을 내쉬며 아이 좋은 말 할 때 주면 이런 험한 꼴 안 당하잖아.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이런 거 있으면 다 얘기해주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늙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라며 지 마누라에게 나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 부부를 향해 내가 니들 경찰에 신고하고 말 거야. 이거 엄연히 괄치야 이 빌어먹을 놈들아. 라고 하는데 그 말에 며느리가 갑자기 차분해진 표정으로 알겠다며 어머님, 그럼 저희가 은행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은행 가서 돈 인출하지 말고 통장에 넣어놓고 어머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저를 억지로 차에 태워 은행에 가자고 하는데 전 그렇게 힘없이 아들놈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탔고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아 2등 수령금은 농협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내가 말한 거길로 가 라며 지들끼리만 아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고속도로를 타는 겁니다. 저도 그걸 보곤 니들 대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냐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노출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시골에 있는 은행으로 가는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막 차문을 열어서 나가려고 해도 택시 특성상 제 쪽 차문은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역시나 은행이 아닌 허 벌판의 시골밭이었고 그 위엔
덩그러니 컨테이너가 하나 놓여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질질 끌고 가 힘으로 집어넣으며 당첨금 받아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셔요 라며 사라져버리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춥고 어두운 곳에 혼자 남겨져 문을 두드리며 밖에 누구 없냐고 울부짖었고 하루가 지나도 이것들은 나타나질 않는데 이곳에서 누군가 살았는지 냉장고도 있고 요강도 있고 이부자리도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다 돋았어요. 먹는 거랑 용무 보는 건 대충 처리할 수 있어 며칠 동안은 지낼 수 있었는데 그 후엔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 곁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여기서 이렇게 눈을 감아버린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몰려왔죠. 살면서 나이 칠순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났을까요? 천장만 보고 누워있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아이들 목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향해 문을 두드리며 여기 사람 있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제가 들리는 저 밖의 소리가 환청일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리곤 애들 소리가 뚝 그쳤는데 역시나 환청이었던 걸까 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안에 사람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안에 사람 있다고 갇혔다고 살려달란 말을 목 놓아 했어요. 그러니 얼마 후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기계 같은 걸 문으로 따기 시작하는데 쾅 하고 문이 떨어져 나간 순간 환하게 들어오는 빛을 보고 저는 짐승처럼 기어나와 엉엉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밖엔 경찰관 2명과 동네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곤 다들 경악을 하며 대체 여길 어떻게 들어가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이 이곳에 갖다 버렸다고 하였고 경찰관들은 컨테이너 안의 모습들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같이 파출소로 동행을 해 어떻게 된 일인지 진술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경찰관과 마을 동네 주민들 덕에 9일 만에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관들의 동행으로 제일 먼저 자식놈들을 찾아갔는데 저는 9일 만에 살아 돌아와선 또 한 번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야 말았네요. 집 대문엔 근조라는 한자가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었고 왜 옛날에 집에서 장례식을 했던 것처럼 거실 한가운데에 제 영정사진과 제단을 꾸며놨는데 이것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미쳤구나 싶었고 집에 있던 사람들도 기절 초풍을 하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또한 며느리와 아들놈도 제 모습을 보곤 기겁을 하며 어떻게 나온 거냐고 말을 더듬는데 저는 그런 몹쓸놈들에게 달겨들어 돈 7천에 나를 갖다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라며 오늘이 니들 제삿날이라고 쥐어뜯고 상을 뒤집어 엎으며 니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고 콩밥까지 먹일 거라며 고소장이 든 가방을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새하얀 한복 같은 걸 입은 여자에게가 영채님 이제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저 여자가 그토록 아들놈과 며느리가 말했던 그 사이비 교주구나 싶어 그 여자에게도 달겨들어 내 자식들 인생만 망치면 됐지 왜 내 인생까지 망치러 들려고 해. 너랑 나랑 무슨 원한이 있고 무슨 악연이라고 라며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여자를 죄다 다 뜯어놨고 겨우 경찰관들이 말려 상황은 종료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속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껏 며느리와 아들놈이 제게 했던 제 뒤에는 다 이 사이비 교주가 조종을 하고 있었죠. 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것들을 죄다 전부 고소해버렸고 아들놈과 며느리는 1심에서 각각 1년, 1년 5개월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아들은 제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냐고 당신 내 부모 맞냐고 하는데 저도 그런 아들놈에게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그럼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 둘 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비 교주 또한 사기로 실형을 받게 되었는데 제 가게 판돈에 대한 회수는 어려웠지만 다행히 아들놈 통장에 제 로또 당첨금은 남아있어 그 돈은 가까스럽게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제 발로 직접 요양원에 들어와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만약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늙고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곳에서 사연을 남기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으니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다들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느끼기 나름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 같은 이런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 잘 살고 있으니까요. 이 늙은이의 한서린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